네, 지난 20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두 보수 언론인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조갑재 대표신데요. 취재 편의점에서 처음으로 조갑재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그날 무슨 얘기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기억하십니까 저를? 예, 기억합니다. 아마 2002-3년 무렵일 맞습니다. 예. 우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네, 예. 그때 인터뷰를 월간조선 당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역시 기자 조갑재는 달랐다. 저보다 먼저 녹음기를 누르셨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취재 현장 다니시고 진짜 원로 선배 기자로서 많은 기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예. 과찬이십니다. 기자님이 근데 아니신가? 저는 원로는 아니에요. 아 원로 아니십니까? 제가 1945년생이니까 네. 해방둥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린애입니다. 그래서 호기심 많아요. 네, 아 둥이시라서 예. 해방둥이니까 예. 항상 어린애 취급을 받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개구쟁이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예. 그래서 원로란 말이 좀 안 맞지. 지금도 보니까 청바지 딱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원로라는 말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방둥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현업 기자로서 현장을 그렇죠. 뛰고 계신 그런 기자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 조갑재닷컴의 기사로도 올리셨는데 21일 저녁에 이재명 대표의 초청으로 정규재 TV의 정규재 대표와 세 분이 함께 식사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처음 그쪽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쪽에서요. 예. 그래서 비공개로 만나자고 해서 저도 마음 편하게 가서 식사를 하면서 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처음에 초청하는 측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던가요? 정규재 전 주필을 통해서 연락이 왔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무슨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좀 경청하고 싶다십니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그런 조건 없이. 조건 없이 그냥 한번 뭐 식사 한번 하시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또 편안한. 저는 뭐 55년째 기자를 했고 55년 동안 저희 전공 과목 비슷하게 된 게 한국 현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두 분만 빼고 다 책을 제가 한 권씩 썼어요. 네. 두 분은 윤보선, 최규하, 네. 과도적 대통령이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책을 쓰고 있고 언젠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분에 대한 책도 써야 돼. 그래서 취재 겸 만나셨군요. 뭐 저는 어딜 가든지 취재할 그렇죠.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뭐 기자 대 뭐로 만난다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현 시점에서는 인물이니까 저도 상당히 좀 흥미를 가지고 가서 아주 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 만난 이재명 대표 인상은 어땠습니까? 쾌활하고 낙천적이고 실리적이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실리적이라는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이분이 진영 논리, 이념적 갈등 이걸 상당히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 제가 아는 이재명 전 대표는 상당히 계급투쟁론적 시각과 한국 현대사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 만나 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빼고 그 실용적인 실사구시 또 유능하느냐 무능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뭐 친하다고 사람 썼더니 뭐 무능하다고 비판만 받고 그럴 거면 차라리 유능한 사람을 쓰는 게 맞다. 장관은 진보 보수 따지지 않고 기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까? 그 유능한 점을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유능한 점을 강조한다는 말은 실용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수적 입장에서 비판한다면은 이분이 무능했다는 겁니다. 무능했다. 보수는 원래 유능한 세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유능해서 욕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유능했으므로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 발전의 주역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제도도 만들고 우리가 이런 문명을 즐기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는데 그 바탕은 유능했다는 겁니다. 유능했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과학,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과학과 사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예. 그 자유를 개인들한테 보장함으로써 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특출한 야생적 생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네. 이 정도를 만들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너무나 무능했습니다. 특히 군대 안 간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군대 안 간 국군 통수권자가 병정놀이 하듯이 비상계엄령을 펴가지고 예. 저런 신세가 되고 그 예. 전에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밀어붙인 의료 개혁이 의료 대란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실패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를 안 하고 그래서 저분의 공통점은 정보 판단이 그렇대요. 정보 판단이 잘못되면은 네. 그 방향이 틀려버립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는 유능함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비교가 되더라.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신 거군요. 뭐 비교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비교 대상으로서는 예. 적합하지도 부적합하다. 않는데 예. 또 언어 감각이 좋은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언어 감각. 예. 예. 언어 감각. 예컨대 대통령이란 말에 대해서 최근에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예. 국어 사진을 찾아보니까 예. 대통령이라 하면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다. 우두머리다. 예. 대통령이란 말을 그렇게 딱 정의를 정확하게 했죠.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이 예. 별로 없거든요.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가 됐고 이재명 대표는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통합 우두머리가 우두머리는 우두머리인데 종류가 많이 다른 우두머리가 됐네요. 그 언어의 감각이 상당히 말과 글이 되는 대통령 후보인 거 정치인인 것 같다. 예, 언어 이야기가 그날 언어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제일 중요한 정책은 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흔히 안보, 뭐 외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근본적인 그는 언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 정책. 예. 유럽에 20개 이상 되는 나라가 있는데요. 예. 왜 이렇게 나라가 많으냐 하면은 자기 언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기 말이 있으면 나라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국어는 국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국어가 지금 망가져 버렸어요. 한국어가 왜 망가졌느냐? 네. 한국어는 한자어와 한글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30년 동안 예. 한자를 쓰지 않음으로써 예. 한국어가 예. 암호 비슷하게 돼 버렸습니다. 암호. 그리고 예. 소리 비슷하게 돼 가지고 예. 그런 언어 생활을 30년 동안 하니까 이게 문해력이 떨어졌어요. 네. 어휘력이 떨어졌어요. 예. 인간은 어휘력만큼만 사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행동이 부정확하게 하게 됐어요. 예. 그리고 교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문적 교양이. 예. 예, 그런 점을 이야기하면서 예. 한자 교육을 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건 또 대통령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 네. 교과 과정에 한자 교육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걸 없애버렸어요. 예. 저는 이거는 이념 문제를 떠나서 네. 한국인의 미래, 특히 젊은 사람들의 장래를 위해서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점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호케이 그거 좀 그게 동의를 하고 있었어요. 동의를 한자 했습니다. 교육에 네. 동의를 하던가요? 그래서 예. 제가 이름 풀이를 했는데 예. 우리 이 대표 만나보면 참 밝게 보이는데 예. 그 이름에 그런 운명이 적혀 있는 거 아니냐고. 이슬제자에 밝을 명자 아닙니까? 네. 항상
밝은 성격을 가져라고 부모님이 네. 그렇게 이름 지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 예. 그 어쨌든 지금 뭐 한자 교육도 그렇지만 그날 자리에서 그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논의를 하셨습니까? 제 전공이 역사다 보니까 예. 역사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 뭐 친일 과거사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나요? 미디어 오늘 보도에는 그렇게 나와가지고요. 그 표현은 조금 애매한데 예. 하여튼 어떤 한일 관계를 네. 좋게 가져가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 네. 과거 역사 문제는 네. 그거는 정치 영역에서 다룰 게 아니라 뭐 학문적이라든지 아마 시민운동 이런 쪽에서 다뤄야지 예. 정치가 그걸 다루기 시작하면은 지금 한일 관계가 어렵게 되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한일 관계 어려워져서 득볼 게 뭐냐 하는 그런 뉘앙스 이야기를 했고 예. 역사 문제와 연관되는 게 이게 수도 이전 문제입니다. 예, 수도 이전.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꼭 확인하고 싶었던 게 네.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걸로 돼 있어가지고 네. 물었더니 예. 설명은 일단 당선되면은 용산 집무실로 들어가서 예. 그 다음에 청와대를 좀 손보고 예. 청와대로 돌아가겠다. 아, 거기서 예. 수도 이전을 추진할 생각은 있지만은 그렇게 될 경우에 개헌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또 반발도 있을 것이다. 예. 너무 무리하게 하진 않겠다. 뭐 이런 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수도 이전에 대해서 무리하진 않겠다. 예. 예. 그 뭐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실제 이재명 대표를 3시간 동안 만나서 확인한 내용은 막 그렇게 막 반발이 있는데 구태여 나는 꼭 밀어붙이겠다 이런 태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제가 또 그 수도 이전의 역사를 좀 아는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은 네. 2002년에 노무현 후보가 신행정 수도 건설이라는 걸 가지고 사실상 대통령에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예. 충정도 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네. 신행정 수도 건설이 아니고 청와대 국회까지 옮긴다고 돼 있으니까 이건 사실은 천도입니다. 수도 이전입니다. 예. 그래서 천도다. 예. 그때 그 뒤에 이명박 서울시장 그리고 이석연 이런 헌법 전문가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위헌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랬으면 딱 거기서 단념해야 되는데 그 뒤에 행정기관 반을 글로 옮기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능률상의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수도 이전이라는 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에서는 네. 수도를 남쪽으로 이전하면은 망하는 수가 있어요. 분열되는 수가 있습니다. 한승백제도 이 서울 근방에서 공주로 옮기고 공주에서 다시 부여로 옮기는 과정에서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천도를 하면 반드시 내분이 일어납니다. 예. 그게 찬성 반대가 일어나가지고 네. 그래서 그 천도를 한 사람이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주로 천도했던 그 왕도 네. 암살되었고 성왕이 예. 공주에서 부여로 천도를 했다가 그 뒤에 전쟁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노무현 예. 전 대통령도 신행정 수도 건설로 그 덕을 보고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네. 무리하게 한 것 아닙니까? 예. 오히려 거기에 반대했던 예.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 천도는 네. 여러 가지 역사적 그리고 한국 역사의 정통성이 있는 도시를 하나 꼽으라면 그건 서울이고 네. 서울 중에서도 광화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됐느냐? 저는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갔기 때문이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아.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이 예.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왔는데 그게 예. 옳았어요. 음. 공간이 나빠요. 예. 용산 용산은. 집무실은. 네. 거기 딱 구청장 근무하면 딱 구청장 근무하면 되는 곳이다. 적당한 곳이니까 거기서 대통령이 근무를 하면은 구청장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청장들한테 미안합니다만 예. 비교하는 예.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 예. 자, 지금 그
보수가 국민의힘이 상당히 국민들 보기에 민망한 수준의 정당이 돼버렸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곧 출마 선언을 할 걸로 보이고 캠프도 이제 여의도 사무실 얻었다는 것이고요. 이 보수 진영 전반의 흐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국의 보수는 지금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계엄에 찬성한 사람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눠져 있어요. 저는 맨정신 보수와 음모론 보수로 나눠져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 나눠져 있는 게 좋아요. 여기서 노선 투쟁을 해야 됩니다. 노선 투쟁. 지금 예. 국민의힘 경선 과정이 그런 예. 노선 투쟁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네. 좋은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석열 편에 선 후보와 윤석열에 반대했던 후보가 지금 결선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예. 김문수 대 홍준표. 예. 홍준표 여기서 대 어떤 김문수.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과연 보수를 대표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 검증될 것이고 거기서 근데 한동훈 씨가 후보로 확정된다면 네. 그건 대단한 역전극입니다. 예. 대단한 역전극이고 어떤 예.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 예. 그렇다면 저는 한덕수 카드는 예. 실효될 것으로 봅니다. 아, 실효된다. 한동훈 당선에 따른 예. 그 큰 바람에 한덕수 후보가 뭐 단일화 대상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여의도 사무실을 얻고 뭐 이러저러한 뭐 지금 개헌하겠다. 뭐 3년으로 임기 단축 개헌하겠다. 뭐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것은 야당과 대연정하겠다. 뭐 이런 소위 얘기하는 한덕수 캠프 총리실을 그만둔 관계자들에 의해서 기자들한테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용한 절차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거기다 힘이 있어야 하는 거지. 힘이 있어야. 또 예.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예. 그게 빠져버리면은 제가 이런 비유를 합니다. 수영장에서 물이 빠졌는데 네. 그 바닥을 향해서 다이빙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예. 지금 그런 지경이다 한덕수. 예. 그래서 권한대행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국민의힘 경선이 국힘당이 보수 정당으로 존속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수 세력이 재기할 수 있느냐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며칠이 남았습니다. 중요한 며칠이 남았다. 일단 그 사실 소위 이제 국민의힘 정당은 이제 보수 정당의 뭐 당명은 계속 바뀌었지만 대한민국 보수 정당으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벌써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이 나온 겁니다.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 그리고 이 당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수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당에서 후보를 내서 선거 캠페인을 공정하고 올바르게 한다기보다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꼬아서 캠페인을 하는 방식의 정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민의힘이나 한국의 보수 세력이나 네. 이 반대 진영보다 아주 약점이 하나 있어요. 경제, 외교, 안보에는 신경을 쓰고 잘 해요. 네. 잘 하는데 정치를 못 해요. 그런데 정치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잘한 것도 다 무효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업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핵 사유도 사실은 그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탄핵 당해버리니까 정치에서 실패한 거예요. 윤석열의 실패도 정치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왜 정치에서 실패하느냐 네. 하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한국의 보수의 보수는 뭐냐? 한미 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주 국방에 대한 의지가 약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안보 걱정한다지만 그걸 행동에 옮기지는 않아요. 늘 미국에 의존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될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의존해 버리니까 핵 문제까지도 미국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보수 세력은 그냥 뭐 다른
좌파 세력하고 비슷해져 버립니다. 안보를 빼면은 뭐가 남습니까? 그리고 안보를 빼면은 사람이 좀 무책임하게 됩니다. 안보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죠. 죽고 사는 문제를 남한테 맡겨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이권 투쟁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근원적인.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군을 한 번도 자기 나라로 불러들인 적이 없습니다. 왜냐? 미군이 자기 나라에 오면은 국민들이 타락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참 위대한 결단에 의해서 한미 동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한미 동맹 덕분에 오늘의 이 문명을 건설한 것은 아주 뭐 기가 막힌 성공이지만 거기에 너무 안주하다가 보니까 또 전쟁 경험이 없는 세대로 넘어오다가 보니까 자주 국방을 포기함으로써 무책임한 또는 요새는 무능한 세력화되어 버렸다. 네. 교양 부족, 아까 말씀드린 한자 포기로 인한 인문 교육의 약화, 교양 부족 이게 한국 보수의 오늘날의 자화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 보수가 좀 재건을 하려면 어디부터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일 시급한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탈출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은 일종의 제명을 해야 됩니다. 제명. 아니 황교안 총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명해야 됩니다. 황교안, 윤석열 이런 분들은 제명해야죠. 제명해야 된다. 제명에 준하는 그런 벌을 내려야죠. 아니 부정선거 음모론은 지금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정신적 전염병 아닙니까? 저기 한번 넘어가면은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보수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참 억울한 면이 있는데 저런 선동은 원래 좌파 진영이 잘했잖아요. 2008년의 광우병 선동, 천안은 복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선동. 그러다가 어느새 이 보수라는 사람들이 그걸 닮아가더니 아주 결정적 실책을 한 게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한국 보수는 경멸 대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많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대하는 두 후보가 4강에 올라갔대요. 한동훈, 안철수. 지금 막판 경선 앞두고 있는데 김문수, 한동훈 오늘 밤 10시에 마지막 토론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빅매치가 될 것 같은데 최종 후보는 누가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누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누가 돼야 된다는 것은 그건 예언이고 예. 당위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연히 한동훈 후보가 되어야 국민의힘이 살 수 있고 그 선택은 국민의힘 지지자와 국민의힘 당원의 선택입니다. 당원이 한 70만 명 되잖아요. 투표 가능한 당원이. 그렇죠. 그분들이 일종의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혁명이란 것은 윤석열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고 음모론에서 벗어나고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반헌법적 자세에서 벗어나는 자기 혁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동훈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은 그다음 조기 대선판은 아주 근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사하게 된다는 것은 일단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 아닙니까? 계엄의 강을 건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와의 토론 과정 또는 거기 이준석 후보가 들어올 경우에 과거 이야기보다는 오늘 이야기와 미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약간 세대 교체적인 그런 주제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문수 후보나 그리고 또 이제 어제 탈당을 결행한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는 한동훈 후보가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60대 초반인 거고 그리고 뭐 이준석 후보는 이제 곧 이제 40이 된 사람이고 그리고 세 사람이 앉으면 40대, 50대, 60대가 되거든요. 그러네요. 4, 5, 6이네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 세대 교체. 그래서 그러면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한덕수 또는 뭐 김문수 두 분이 후보가 되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계속 수세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예. 뭐 탄핵에 대해서 예. 그다음에 계엄에 대해서 예.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공세가 예. 들어오면은 그거 뭐 변명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부 기자들은 그 국민의힘 특히 이제 윤석열 진영에서 한덕수 총리를 미는 이유는 이게 당권을 위한 거다. 실제로 뭐 대권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 밖에도 다른 그 소위 그 한국의 정치 원로라는 분들이 한덕수 출마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도 진영이 없어요. 저는 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의 뒤에는 윤석열의 그림자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당권파 그분들도 뭐 굳이 분류하려면은 친윤 불러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런 문제는 가장 영향이 큰 사람이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부인 아니겠습니까? 부인의 네. 영향력도 있을 거고 네. 해가지고 어쨌든 저 이분이 나옴으로써 국민의힘이 좀 우습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부리그 하는 것처럼 되고.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빼면은 그 자꾸 그 뭐 한덕수 권한 대응을 도와주기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보니까 예. 좀 긴장감이 없어졌는데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노선이 다른 두 사람이 딱 붙게 되었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는 흥행에는 예. 꽤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그럴 것 같다. 예. 아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부인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대표님 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김건희 씨가 그 누군가하고 통화한지는 모르겠지만 전화 통화에서 조선일보 폐가 나는데 목숨 걸겠다 이런 발언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조선일보의 태도가 대개의 이제 언론에 평생 몸담으셨기 때문에 특히 조선일보에 몸담으셨기 때문에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권하고 대척점에 서서 갈등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더 친윤적 태도를 보이는 보도가 나온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통화가 과연 계엄 이후에 이루어졌는지 제가 확인한 바가 없어요. 예.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계엄 이후인지 이전인지. 주진우 기자는 그게 계엄 이후라고 그랬어요. 후라고 그랬어요. 예. 계엄 후에도 저렇게 한가하게 전화를 하고 예. 그게 녹음이 돼서 공개될 정도로 보안 의식이 없는 사람인지 참 그게 저는 놀라웠습니다. 네. 어떻게 대통령과 부인이 하는 말들이 이렇게 녹음이 돼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 대통령과 부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보안 의식이 있어야죠. 예. 그래서 제가 무능하다는 겁니다. 가장 무능한 사람이 비밀 지키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비밀 지키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사업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조선일보 논조는 뭐 그거는 조선일보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보수 언론이 네. 그동안에 윤석열 집권 3년 동안에 동아일보만 빼고 네. 동아일보만 빼고 거의 이게 팬클럽 내지 박수부대 역할을 하고 네. 그리고 중요한 실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고 예. 여기에 자칭 보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가담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의 윤석열의 처지를 만든 게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 네. 그 따른 부작용, 그리고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 네. 그다음에 터무니없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으로 유발된 의료 대란. 이 사건 내에 있을 때 예. 저는 보수 언론, 보수 지식인 중에서 이걸 제대로 체중을 얹어가지고 비판한 사람이 너무나 적었어요. 네.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게 결국 윤석열의 실패와 공범 관계가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은 예. 그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도 한국 보수가 이걸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보수 언론이 지식인들이 그렇죠.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다. 여기에 예. 넘어가면 보수가 망한다. 예. 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음모론 유튜브만 그러니까요.
듣고 있다가 알고리즘 중독에 걸려가지고 이런 사단을 일으킨 거. 예. 그래서 저는 보수 언론 지식인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된다. 예. 대한민국이 어쨌든 눈부신 성장을 이뤘고 산업화 민주주의의 그 정말 놀라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비전을 만든 나라고 이제 여기서 더 발전적으로 나가려면 지금 그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각자 자기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끝으로, 점에서 이번 이 계엄 사태, 탄핵 사태는 어떻게 보면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네. 좋은 현상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좌우가 아니고 진보 보수가 아니고 헌법 존중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예. 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예. 그 합의를 하는 사람들이 예.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 보수의 반, 그다음에 중도의 한 60-70%, 네. 진보의 한 80-90%가 되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의 중심 세력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국가 중심 세력이라고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일종의 이 사람들이 진짜 중산층이에요. 이게 예. 경제적 중산층이 아니라 네. 정신적, 정치적 중산층입니다. 예. 중산층이 크면은 예. 합리적인 중산층이 크면은 웬만한 이 국가 위기는 극복합니다. 바로 지금 12월 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네. 한 5달 동안 이렇게 요동쳤지만은 예. 뭐 죽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총 맞아 죽은 사람 없잖아요. 예.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이 정도 비상계엄령을 폈는데 네.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내전도 일어나지 않고 폭동도 일어나지 않고 이 정도로 수습했다. 그것은 앞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특히 조기 대선을 네. 통해서 모든 문제를 예. 최종적으로 주권자의 결단에 의해서 예. 선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결단에 해서 새로운 방향을 딱 찾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12월 3일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나라가 되고 나은 민주주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긍정적입니다. 저는. 낙관적입니다. 예. 아, 오늘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현장에서 만나서 같이 취재하면 더 재밌겠다. 예. 저를 취재하십시오.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네, 네, 조갑재 대표님을 취재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해주실까요? 한국어를 정상화해야 됩니다. 한국어를. 예. 한국어를 교양어로 정상화하려면은 한자 공부를 하고 한자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네, 아이들에게. 예. 예. 알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한자 교육을 꼭 해야 된다라는 당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